딱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최대한 어떻게든 특수고용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5, 6월 국면에 진짜 노동자인데 노동자라고 이름도 못 붙이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썼다가 옛날에 그러면 안 된다고 쟤는 뭐 검찰에서 벌금도 받았잖아요. 참 뭐 별놈의 법이 다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을 쓰면 정부가 봤을 때 노동조합이 아닌데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형사처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문제를 진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끌고 온 우리 재능학습지 동지들 문제가 이 특수고용 전체 투쟁을 활활 타오르는 국면 속에서 함께 해결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생활임금과 노동조합을 모든 노동자에게인데요. 제가 하여튼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투쟁을 같이 하면서 꿈이 있었다면 우리 최저임금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 어떻게든 자기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투쟁사 합장들 좀 뱅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쌍차 대한문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6월 15일 청소노동자 행진 기자회견을 가지고 쌍차 동지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서경 동지들 이쪽에 오시죠. 바로 그 동지들이 최저임금 문제나 생활임금 문제는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또 최저임금 생활임금 문제만 딱 갇혀가지고 자기 사업장 바깥으로 또 안 나오시는 이런 한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들이고 그런 비록 내가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받고는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게 꼭 돈과 고용 이런 문제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닌데 현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관리자한테 당하고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나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인데 그런 것들이 민주노조 운동에 특히 비정규직 운동에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제가 임금 문제를 주로 이제 오늘 임금 문제를 쭉 얘기를 할 텐데요. 노동조합 얘기도 노동조합 얘기지만 사실 이 임금 얘기를 선택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요번 5월, 6월 국면이 그래요. 임금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즌이다 보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문제가 이제 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을 선포한 우리 화물건설 동지들도 또 다른 쟁점이 하나 있죠. 기름값인데요. 그 노동자들에게 기름값은 사실은 임금입니다. 기름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트위터 보니까 우리 산호위 전북의 백정성 동지가 올린 트위터인데 최저임금 아마 선전전을 했나봐요. 최저임금 선전전 하니까 평범한 청소 노동자분이 미조직 노동자죠. 그분이 유임을 참 잘 만들었네 라고 딱 반응을 해주시더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트윗 올린 게 백정성 동지가 야릇한 트윗을 올렸어요. 뭐를 올렸냐면 그 유인물의 일면은 명박이만 쭉 까는 내용이고 이면은 최저임금 팍팍해서 못 살겠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데 그 청소 노동자분이 일면은 본체만 채하고 이면만 드립다 쳐다보면서 야 잘 만들었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뒤에 딱 붙여놓은 얘기가 왜 총선 때 MB 심판이 안 통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팍팍해 죽겠다는 얘기가 통했는지 이게 좀 이해가 간다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팍팍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거의 목에 차와 있는데 그런데 할 일 없이 MB 심판 MB 밉다고 해서 야권을 지지하는 게 아닌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MB만 어떻게 사라지면 뭔가 해결될 듯이 이렇게 막
울포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도 생존권은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임금 투쟁을 좀 해보자. 지금이야말로 배고파서 못 살겠다, 임금 인상 쟁취하자, 이런 80년대 구호를 다시 되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만든 표, 지금까지 만들었던 각종 표나 도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4,580원이니까 지금 환율이 또 최근에 경제위기 그리스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1,2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1,200원 가까이 되면 이게 4달러면 4,700원, 4,6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4달러인데요. 현행 최저시급이.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계산하면 연봉 8,000달러죠. 네. 이 나라가 지금 사실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인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는 연봉 8,000달러 받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국민소득 2만 달러도 전체 국민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중에 돈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을 때고, 그 사람들이 토탈에서 8만 달러를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로 계산하는데, 가장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연간 8,000달러 받고 사는 그런 형태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첨부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졌었어요. 특히 이제 저도 현대자동차 기술비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노동자들 임금을 많이 비교를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자동차 노조가 양보교섭을 해서, 참 잘못된 양보교섭을 해서 현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내하청을 쓰진 않습니다. 최소한 직접 고용한 계약직을 쓰는데, 근데 그 노동자들 임금을 시간당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12달러, 13달러를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략 한 25달러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GM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것만 딱 보니까 잘 몰랐죠, 그때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시급 12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13,000원, 14,000원 돈 됐는데, 미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13,000원, 14,000원을 받는단 말이야.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렇게 파다 보니까 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각국의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우리 국제 노사정기구인 ILO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하도 전 세계적으로 임금 삭감이 수도 없이 벌어지니까 최초로 임금 관련한 리포트를 하나 써냈습니다. 써낸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각국 물가와 환율을 고려해서 구매력 지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자본가들이 고안해낸 개념이겠지만, 이를테면 똑같은 돈 1달러와 한국 돈 1,16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기름을 몇 리터를 넣을 수 있고 햄버거를 몇 조각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중간 대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월 급여 기준으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 하여튼 미국 달러를 쭉 통합해서 계산한 게 룩셈부르크 1687달러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그다음 미국이 1257달러 나오고,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 1000달러가 넘는데 한국이 797달러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절반이 안 되고,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그리스에 비해서 한 70%, 60%, 70%밖에 안 되는, 이게 이제 한국의 최저임금 현실인데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까지 해서 한국 노동자 임금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정규직 동료들한테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한국의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기반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나서인데요. 근데 어쨌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봤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제가 아는 현대차, 기아차 정규직 활동가들 난다긴다는 20년 근속 20년 넘어가는 활동가들이 자기 시급을 몰라요. 제가 신목일날 기아자동차 소화공장에 들어가서 주간연속 교대하고 뭐 이런 거 교육하러 갔는데, 우리 저 고종환 전 서울본부장님, 그리고 기아차 뭐 전직 위원장급들 이정행 동지나 뭐 남무동 다 있는데 시급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기 시급이 얼마인지.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누가 꺼내요. 뭘 꺼내더니 임금 명세표를 꺼낸 거예요. 임금 명세표를 딱 꺼내보더니, 아이 민장 내가 25년 차인데 시급이 8,000원이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최저 시급이 4,580원인데요. 이른바 연봉 1억 원짜리 귀족 노동자들이 정규직 20년 차 노동자들이 시급이 8,000원,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종환 본부장이 이제 그제서야 그럼 난 9,000원이나 될라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맨 위쪽 왼편은 뭐냐면, 현재 최저임금 4,580원을요 매년 4%씩 올렸을 때, 그리고 오른쪽 편은 매년 5%씩 올렸을 때, 그랬을 때 15년 후부터 20년 후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한 표거든요. 예. 하여튼 매년 4% 올렸을 경우에 17년 후면 8,920원이 되고, 매년 5%씩 올리면 1,497원이 돼요. 지난 MB정권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평균 5%씩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현대차 정규직 17년차 월급 명세표. 기본 시급이 7,100원이고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걸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 시급이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7년 일한 노동자들이 지금 최저임금으로 일한 사람, 입사해서 17년 뒤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시급이 낮은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만 이 노동자들이 왜 연봉 1억을 찍게 되는가, 그 비밀은 뭐 다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장시간 노동에 기반에 있는 거죠. 물론 이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상여금 750%가 있어서 월 할로 따지면 62.5%씩 가니까요. 실제 시급이 8,000원이면 상여금까지를 염두에 둔 시급은 한 12,000원 됩니다. 12,000원이 된다 그래도 솔직히 이게 이제 이른바 한국의 귀족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간연속 2교대가 요즘 논의되고 있는데, 임금 문제를 보전하지 않고 그냥 8+8로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주간 1조 8시간, 주간 2조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완성차 정규직 이른바 귀족 노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임금의 비밀이 딱 탄로가 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많이 받아야 3,600 나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성과급을 빼고 상여금 다 포함하고 했을 때 한 3,6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 17년차 노동자들이 받게 될 임금입니다. 근데 이게 8+8로 계산하고 주말 특근 없이 계산하니까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각종 공휴일 다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 현재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계산을 때려보면 현재 거의 6,000시간, 7,000시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노동부가 조사한 게 완성차 노동자들 평균 일하는 노동시간이 2,500시간
5,000시간 넘는다 이런 발표가 났는데, 제가 얘기하는 지금 5,000시간, 6,000시간은 뭐냐면요, 그 유급휴일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했을 때 8시간 일한 걸로 치고, 그리고 특근 연장 때 이를테면 야간에 2시간 일했으면 그걸 1.5 계산하니까 그걸 3시간으로 환산해서 했을 때 이 노동자들이 자기 시급에다가 곱해서 받는 임금이 5,000시간, 6,000시간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그런 얘기 하기가 참 구차하죠. 요즘 주간연수 비교대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하자는 건 좋은데 임금 보전해야 된다 이러면 보수 언론들이 막 거품을 불잖아요. 아니, 일 적게 했으면 그만큼 돈도 덜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논리는 분명한데,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소득 수준을 보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상식해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 안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본래가 노동시간 단축되면 임금 보전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사회주의 철칙이 아니고 자본주의 철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된 게 저겁니다.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근로기준법 개혁을 하나 있죠. 2003년 9월에 우리 다들 개선이라고 착각했던 주 40시간제 노동제를 실시합니다. 주 40시간제, 주 44시간제에서 이제 주 40시간제로 법이 개정됐어요. 노동시간이 단축됐어요. 법정 노동시간이. 그런데 다음 해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토요일날 임금을 다 뺏깁니다. 노동자들.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안 뺏깁니다. 토요일날을 유급으로 쟁취해요. 단체협약으로. 그래서 본래 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그에 따라서 줄어든다가 철칙이 아니고, 자본주의사에서 본래 그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받던 임금을 보전해야 된다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 9월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당시 부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부칙의 제1항. 그리고 부칙의 제2항이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라. 그런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문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만료 시점에나 교섭을 하게 되니까. 근데 부칙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통과된 직후에 노사 간에 단체 교섭을 해서, 그래서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라. 이게 근로기준법 부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자본도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이 보존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상식이고, 근데 보존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논의해라. 교섭을 통해서. 이 얘기를 부칙에 달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조직 노동자들은 방어를 한 반면에 미조직 노동자들은 다 뺏겼습니다. 근데 미조직 노동자를 뺏길 때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날 무급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다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노동 조건을 좀 좋게,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는 노동자들 동의를 안 구해도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데 노동자들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의 취업규칙 개정은 반드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미조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뭘 했냐면 연판장을 돌리죠. 서명지를 딱 돌렸어요. 이 계약에 동의한다라고 과반수 동의를 넣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목이 그거죠. 자본가들이 그걸 알아요. 이게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 즉, 가만히 있으면 이 취업규칙을 계약시키지 않으면 토요일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지금 뭐
전체 노동자들의 60% 7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토요일날 임금을 못 받습니다. 노동조합 가진 노동자들만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보전돼야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몇 년 지나서 노동시간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도 줄어드는 거지.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조직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제로 가야 된다, 노동시간 단축해야 된다 그럴 때 미조직 노동자들 만나러 다니면 2003년, 2004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왜? 미조직 노동자는 아는데 이렇게 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방어를 못 해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간연속 2교대를 하면서 완성차 노동자들이 임금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뺏어갔던 토요일 임금 다시 내놔라. 네. 두 번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라. 이 얘기를 같이 떠들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 노동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투쟁을 진짜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같이 안 가면 집거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밥그릇 싸움처럼 밖에 안 보이는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떤 개그가 나옵니까? 요 맨 밑에 제 최유정 제가 최유정 이 개그를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2번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개념이 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작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살짝 보면 4,580원을 갖고라고 된 게 4580자가 희미하긴 하지만 글씨체가 주변 거랑 다르죠? 제가 어떻게 편집하면서 가운데 갖다 끼워 넣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4,320원자예요. 작년 최저임금이 4,320원이었거든요. 최유정이 이제 사마귀 유치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딱 그겁니다. 대학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된다. 근데 대학은 어떻게 나오느냐? 4년간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만 내면 된다. 등록금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래? 하면서 한 개그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시급 4,32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계속 바코드만 찍으면 숨만 쉬고 살면 그러면 1년 만에 돈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4,580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려면 딱 연간 2,187시간 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효종 계산이 맞더라고요. 연간 2,000 몇백 시간 일하면 4,320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요. 숨만 쉬고 살면. 그렇게 해서 1년은 돈 벌고 1년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8년 만에 졸업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개그의 핵심이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보니까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최효종이 딱 4인 가족 표준생계비 484만 원만 있으면 된다, 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기가 막히게 표준생계비 484만 원하고 월 484만 원하고 최저임금 4,320원을 딱 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최효정이 개그의 소재를 삼을 게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런 개그를 했겠습니까? 지가 봐도 너무 한심스럽고 이 나라 돌아가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각종 대기업 등재된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들 연봉이 나왔더라고요. 삼성그룹
예, 그 이사들, 등기 이사들 연봉 평균이 109억입니다. 이거 뭐 발성이 불가능해. 저는 연봉 1억만 얘기해도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연봉 109억 이러니까, 아니 그럼 월급이 억이 넘는, 월급이 억이 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8억 9억이 된다는 얘긴데, 그게 예, 평균적인 삼성그룹 이사들의 임금이란 연봉이라는 얘기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뒷페이지에는 사실은 이것도 참 억울한 얘기인데, 세부 산출출 내역서 이게 뭐 어디 거냐면 2008년도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그 청소업체의 단가 계약 내역서예요. 단가 내역서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남미화원 여미화원 78만 7,930원, 2008년도 최저시급이 3,770원입니다. 3,770원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원의 차이도 없이 78만 7,930원 나와요. 네. 법정 최저시급 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하여튼 다 항목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예. 물론 제가 오늘 특수고용 노동자들 앞에서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스럽긴 한데, 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눈여겨보시고요. 맨 밑으로 가보면 6번 이윤 항목 보세요. 웃깁니다. 0%예요. 예, 이윤이 제로입니다. 이 양반들. 잠깐 해왔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이공계 캠퍼스가 이 정도면 전국의 웬만한 대학은 다 이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나쁘거나. 네. 이윤을 제로로 설계해 옵니다. 네. 물론 이것도 딱 보면 느낌이 오죠. 그 업체가 그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결정한 게 아니라 원청이 다 결정하는 거죠. 이 도급계약서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윤이 제로라니, 아니 청소 용역업체들은 무슨 자선사업 하는 애들인가. 사실은 그 비밀은 저기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네. 1년이 안 돼서 잘라버리면요,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 업체 사장 손으로 들어갑니다. 1년 근속을 넘겨야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줘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월 863만원, 이거 그 연간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또 숨겨져 있는 이윤이 있습니다. 이윤은 바로 밑에 항목에 보면 부가가치세 있죠. 상품에 붙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청소노동자들이 뭐 청소노동자들 뿐만이 아니겠죠. 수많은 도급 하청 노동자들이 일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 이게 다 도급비로 다 내려오는데 그거에 10%에 해당하는 VAT를 원청이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저기 큰 기업들 간의 거래 내역이 남으니까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납부하겠지만 야매로 거래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이거 업체 사장이 먹잖아요, 사실은. 네. 이 거대한 금액들이 사실 다 하청업체 사장들한테 쭉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하면 이 금액들을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월 한 30에서 40만 원씩 올려줄 수 있어요. 네. 올려줄 수 있는데 굳이 도급 하청 외주를 쓰는 거죠. 네. 그 막대한 돈을 중간 착취업체인 하청 사장들한테 줘가면서, 핵심은 노동조합 문제죠. 네.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조합 부담이 커지니까 외주화 하청화 시켜버리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담까지도 다 외주화 하청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게, 그리고 게다가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는 건 사실은 노동자들 상품처럼 사업하는 이 자본주의 철칙이 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이런 그 단가 내역서가 몇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옛날에 제가 강남성모병원 투쟁할 때 메디엔젤이라고 하는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의 대가 내역서를 쭉 받은 적이 있는데, 파견의 대가 내역서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그 임률표라는 게 있어요. 네, 원청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심지어 회식비까지 다 원청이 책정을 해서 도급비로 내려주는데,
그 내역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붙고요. 예. 그 이윤도 제대로 계산해서 가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자유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게 이제 엔진 사업부의 경동 산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하청업체 사장을 엄청나게 씹어대는 글이 쭉 몇십 개가 쭉 달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 아르바이트생 쓰고 1년 안 돼서 다 하청노동 잘라서 얼마나 처먹었냐, 예, 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청이 하청노동자들 퇴직금 하라고 월 급여의 12분의 1씩 매달 내려주는 거죠. 예, 도급비로 내려주는데, 그러니까 하청 사장이 1년 안 돼서 잘라버리면 그 퇴직급여 충당금은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사실은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냐 아니냐 논란을 빚었던 다스, 경주에 있는 다스 공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제일전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다스 근처에 업체가 있어요. 4월 23일 날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 업체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야, 세상에 노동부가 뭔 일을 하는지. 어쨌건 임금 체불 문제와 불법 파견 문제를 가지고 그 사업체를 구속을 했는데요. 그 대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업체 사장이, 제일전공 그 사장이 자기 친인척 명의로 10개월 만에 한 번씩 회사를 바꾼 거죠. 회사 이름을. 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다 10개월 근속만 하고 재입사, 재취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띄어먹는 거예요. 네. 이게 하여튼 조직 노동자들, 노동조합 가지고 있는 데서야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만은, 노동조합 없는 데서는 그 큰 다스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그 건도 들어보니까 저 해당 노동자 한 명이 어디 근처에 상담소에 와가지고 임금체불 관련 상담 좀 해보겠다고, 그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도 이제 기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이 세계에 이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뺏기는 임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실은,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대기 시간은 근무 시간이다, 뭐 등등. 이게 이제 올 초에 인천 세관 노동자들 투쟁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인천 세관 노동자들 투쟁할 때 우리가 이제 근로조건의, 노동조건의 열악함, 뭐 이런 문제에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이분들이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근데 그 중에 19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임금을 5시간분만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흔히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부분에서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침에 일이 가장 많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6시나 7시부터라고 근무 시간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 5시쯤 나와야 일이 되죠. 왜냐하면 학교나 병원이나 사무실 같으면 강의나 업무가 시작되는 9시 이전에 청소를 다 깔끔하게 마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시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그 청소가 다 끝나니까. 근데 일단 그래서 5시부터 6시나 7시까지 일하는 것 무료노동, 공짜노동 하고 있죠. 두 번째로 9시부터는 상대적으로 그 앞에 새벽에 했던 노동보다는 강도가 좀 덜하죠. 일단 수업이 끝나서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점심시간 1시간 준다는 명목으로 휴게 시간을 2시간을 잡아버려요. 12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그 시간 임금을 안 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노동자들 중에는 버스 기사들, 대기 시간, 뭐 시내버스 기사들이야 대기 시간이 짧게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고속버스 기사들은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와 도시를 왕래하는. 혹은 통근버스 기사들, 이때면 출근 시간 한 발이하고 퇴근 시간 한 발이하고 가운데 노는 시간이라 이걸 다 휴게 시간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경비직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 밤에 사실 너희들 자지 않느냐 이러면서 밤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임금을 빼앗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어서 오른편 맨 위쪽에 하고 왼편 맨 위쪽, 이게 법 바뀐 사항들을 정리를 한 건데, 사실은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40조 3항이 신설돼가지고 사용자 지휘 책임 하에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분달하고 명문화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하나 생겼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또 효력이 발생한 규정이 이겁니다. 오른편 맨 위에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합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본래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게 마땅한데, 근데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두 번째로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서는 반드시 해당 노동자에게 줘야 됩니다. 교부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법이 바뀌면 뭐합니까? 법이 바뀌어도 이걸 문제제기하고 싸우는 놈들이 있어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도 1987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1987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남녀고용평등법 가지고 뭐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남녀고용이 평등해졌으니까, 평등해져서 안 싸우는 게 아니죠. 평등하지 않더라도 그 법에 있는 권리를 내가 쟁취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권리가 법적으로 이제 어떤 제도들이 부여되고,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를 용감하게 제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라, 근로기준법을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라 고 외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있는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라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멋들어진 법제도가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하는 대중들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임금 문제만 주구장창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임금 문제도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는 임금들 수두로 빽빽합니다. 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도 토요 무급도 뭐 취업규칙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만 입증하면 다 체불임금 돼가지고 법적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대기시간, 이것도 사실은 내가 그 시간에 일했는데 라는 것만 입증하면 체불임금 지난 3년치 체불임금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엄밀히 얘기하면 원청이 너한테 나 퇴직금 주라고 줬던 건데, 아무리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1년 안에 퇴직을 했다 치더라도 네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거다. 비록 체불임금으로 벌진 못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걸어서 싸움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투쟁하는 조직, 집단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묻혀버리고 있다는 거죠. 법과 제도와 권리가 없어서 우리가 싸우지 못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혹은 노동자들의 투쟁 조직이라고 하는 무기를 쥐지 않으면 결국 그 권리 찾아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생활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항목을 넘어서 노동조합을 모든 노동자에게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 노동조합을 못 해먹게 하는, 사실 어디 뭐 노동조합 그
할 권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수고용이 아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특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무기를 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 비정규직 문제 핵심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모든 우리 사람들이 핵심으로 딱 그걸 꼽습니다. 임금은 정규직 절반이고요. 고용이 대단히 불안해요. 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절반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노동조합을 못하게 만든 제도가 비정규직이다. 예. 사실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거세시켜버리는 게 비정규직 제도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반토막으로 잘리고 고용이 불안해진 거다. 결과적으로. 네. 사실 지금 사내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정규직 절반이라고 하는데 87년 이전에 도급 노동자들, 똑같은 하청 노동자들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기량자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영으로 있기보다 차라리 바깥으로 도급으로 나가서 일감 있을 때 쭉 그 센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사내하청, 특히 조선소 같은 데 사내하청 개념이 그랬어요. 그래서 87년 대투쟁할 때 현대중공업에 사내하청 노동자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 그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도급 노동자들 같이 노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임금 부담이 있어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 도급 노동자들 임금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87년 투쟁하면서 한 군데를 직영화한 게 있는데 어디냐면 시트 공장입니다. 2010년에 우리 비정규직 투쟁에 도화선이 됐던 시트 공장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하여튼 시트 무슨 업체가 운영하는 거였죠. 근데 87년 대투쟁 있으니까 주변에 막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니까 시트 여기 사업체에도 노조가 생기고 맨날 쟁의를 하는 거죠. 파업을 하고 이러니까 메인라인이 끊어져요. 시트를 대줘야 되는데 본공장에서 시트 없는 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가 시트를 우리가 인수하자. 이걸 정규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라고 해가지고 87년 대투쟁으로 정규직화가 된 중요한 케이스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청이고 도급이고 혹은 사내 하도급 외주 하청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고용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끔 고용 형태가 설계되면서 임금도 뺏기고 고용도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핵심이 간접고용하고 특수고용 아니겠습니까? 특수고용은 동지들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즉 노동조합 자체를 만드는 것을 불법화함으로써 아예 거세시켜버렸고, 그리고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건 원청인데, 근데 하청하고 교섭해라, 원청하고는 교섭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압도적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 3권을 죽여놨습니다. 죽여버리니까 단결이 안 되고 투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점차 오늘의 비정규직 차별과 고통이 이렇게 이제 축적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활인구가 노동조합을 모든 노동자에게 라고 하는 슬로건은 얼핏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것인 것처럼만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전체 계급대 중에 권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투쟁할 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들 중에 하나로 굉장히 대중적인 그 관심을 끌었던 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 아닙니까? 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이를테면 저상버스를 만들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투쟁을 하니까 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압도적 다수의 고동 부자유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도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보장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 노동계급에게 성과는 골고루 분배됩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책임져라,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어디 문제가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냐면 우리 올빼미 동지들, 유성기업 동지들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왜? 사내하청만 간접 고용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 노동자들도 그들의 노동 조건도 현대자동차가 다 관리 통제하죠. 그래서 유성기업 직장 폐쇄 때리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문건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 문건이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그때 탄로가 다 났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구매관리본부장이 당시 유성기업 안에 상주하고 있었죠. 현대자동차 구매관리본부는 부품업체에게는 거의 저승사자입니다. 이른바 CR, 단가 후려치기. 구매관리본부 애들이 매년 부품업체 가서 야 단가 내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짓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구매관리본부장 이사급이 그 당시 유성기업 직장 폐쇄하는 그 시점에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 안에 이제 그랜저인가 지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직장 폐쇄 때리고 할 때 우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공장을 점거해버렸잖아요. 점거했는데 현대차 그 이사가 와가지고 그 차 좀 빼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차를 빼다가 보니까 뭐 문건이 하나 있는 거죠. 문건을 그래서 입수를 한 겁니다. 그 문건에 보면 창조 컨설팅 이른바 창조 컨설팅이 하여튼 뭐 우리 학습지 동지들이 또 그 상당히 제공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성기업 주간연속 이교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대차 기아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관련 문건이 수두룩하게 나온 거죠. 사실은 유성기업 사태 누가 책임져야 될까? 현대차가 책임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 최근 나오는 자료도 유성기업 단가만 33%를 올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가. 다른 데는 다 도급 단가를 후려쳤는데 유성기업에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실탄을 튼튼하게 보장해 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진짜 사장이 책임져 혹은 원청 사용자성 쟁취 이것이 되면 그냥 있는 사내하청이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권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주 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지금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뭐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저 제조업에도 그 특수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저도 사내하청 투쟁한다고 뛰어댕기는 놈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STX 조선소를 가봤던 우리 파워그라인더 공들, 그 노동자들이 다 특수고용으로. 그래서 그 소사장제라고 해서 저는 그냥 또 하청업체 차려가지고 뭐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 소사장제를 한다라고 해서 개인 소사장제는 또 뭐냐? 그래서 보니까 일일이 다 그 파워그라인더공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하청업체가 다 그렇게 받아왔대요. 개인 사업자 등록 해오라고.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 양반들이 이제 하도 월급이 짜치니까, 점점 식용불량이 생기는 사람이 생긴 거죠. 식용불량이 되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시켜요, 회사가.
그러면서 상담이 들어오게 된 게 지금 올해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그렇게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수고용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라고 외치면서 싸우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당신네들 특수고용 만드는 거 참 쉽습니다. 6mm 볼트 하나 박는데 8원, 8mm 볼트 하나 박는데 10원, 이러면 특수고용 됩니다. 그죠? 네. 그걸로 해서 하루에 6mm 볼트 몇 개 박았는지, 8mm 볼트 몇 개 박았는지, 그걸로 100% 성과급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특수고용 노동자가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리 뭔 얘기도 아닙니다. 2007년에 도루코, 우리 김문수 씨가 한때 노동운동을 했었던 도루코 강원도 문막에 있는 공장에서 그게 발견이 된 사안이잖아요. 진짜로. 조그마한 면도칼 하나 만드는데 7원, 조금 큰 거 만드는데 9원, 조금 뭐 난이도 있는 거 만드는데 15원, 그렇게 해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쩌고 그게 금속노조 도루코 사내하청 지회로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분명히 특수고용인데 이게 널리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4대 직군, 레미콘, 학습지, 보험모집인,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이 노동자들의 권리만 지금 사회화가 되어 이 노동자들의 권리로만 여겨졌던 특수고용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넓은 층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님, 박대기 의장님이 하여튼 자기 그 계획에도 없던 외국 출장이 한번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국제노동기구 회의에 우리 비정규직도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ILO 이사회에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여비 만들어가지고 인천공항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딱 이제 배웅을 하러 갔는데, 요즘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인가요? 로밍 서비스를 해가셔야 된다, 의장님. 돈 10만 원 들여서라도 하셔야 된다. 거기서 우리랑 연락을 좀 하셔야지 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누가 돌아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KT 뭡니다 하면서 로밍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어쩌고 하면서 계약서를 썼죠. 계약서를 쓰는데 소속이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KT가 아니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업체더라고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받아요? 건당 얼마입니다. 아이고, 아줌마가 특수고용이시네. 천지백으로 딸려 있습니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비록 조직되어 있는 규모는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노동기본권, 노동 3권을 보장받겠다고 싸우는 것이 사실은 훨씬 넓은 층의 노동자들의 권리, 그 권리가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인과 노동조합을 모든 노동자에게 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우리 5.6월 투쟁과 뜨거운 여름 투쟁을 한번 같이 달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